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오전 프레스룸 라이브 유한솔입니다. 뉴욕의 밤에서 서울의 아침을 연결하는 시간, 오늘도 뉴스 라이브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반토막이 난 연간 고용, 더 심각해진 고용 우려도 상승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일제히 최고치로 마감한 3대 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96포인트 올랐습니다. 45,711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은 17포인트 뛴 6,512, 나스닥도 80포인트 상승하면서 21,879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가 지난 3월 내놓은 비농업 일자리 증가 폭을 91만 명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6개월 이전이 대상이라는 점, 높아진 금리 인하 기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붉은색입니다. 어제 4년 1개월 만에 3,260선의 거래를 마친 코스피, 오늘은 장중 연고점도 경신하면서 3,3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37포인트 오른 3,297 기록 중이고요. 코스닥도 4포인트 오른 829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 원을 유지할 것이 유력시되면서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기자회견에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주목받는 게 있죠. 커지는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인플레이션 우려, 연준의 독립성 문제가 맞물려서 가파르게 뛰고 있는 건 바로 이 금값입니다. 지난 1일 처음 3,5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8일 한때 온스당 3,600달러를 넘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금을 포함한 광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름 아닌 굴착기 수출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 굴착기 수출액은 2억 달러에 육박하는데요. 작년 대비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프리카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광산 개발 붐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전력 인프라 소재로서 수요가 커진 구리값이 치솟는 등 이 흐름은 한동안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아시아 그 어떤 나라보다 잘하고 있다. 세계 시장 2위 규모의 한국 가상자산 산업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호평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그룹 부사장인 에릭 트럼프는 비트코인 채굴업체 CSO로도 활동을 하고 있죠. 전통적 금융을 대체할 가상자산의 전망을 높게 점치는 와중에 이 같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는 서울에 6개의 빌딩을 갖고 있다며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한국 내 부동산 투자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일본의 차기 총리 구도가 한일 관계 새 변수로 떠올랐죠. 앞으로 많이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력 후보 중에 여성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상의 지난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3년 전 한 극우단체 강연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어정쩡하게 하니까 기어오르는 것이다. 속된 표현으로 한국 등 주변국을 비하했다는 겁니다.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일본의 책임을 부인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극우 성향을 보이는 유력 후보들 중에 누가 집권을 해도 한일 관계에는 악영향일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온건한 축으로 평가받던 이시바 총리의 퇴진이 우리에게 이런 변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눈에 봐도 거의 같은 시안이죠. 하나는 곧 공개될 우리 드라마고요. 오른쪽은 중국 작품입니다. 두 포스터 중에 어떤 게 표절작일까요?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친애하는 X 측이 중국 영화 포스터와의 유사성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콘텐츠가 중국 포스터를 베낀 겁니다. 색감과 구도, 글자 폰트까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표절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요. 티빙 측은 포스터를 사용하지 않겠다,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간 중국을 향한 이런 문제 제기는 주로 우리 몫이었는데 많이 부끄럽단 누리꾼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경제라이브입니다. 경제 뉴스들을 쉽고 또 깊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고란 경제전문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 명을 태우고 돌아올 대한항공 전세기가 조금 전인 10시 20분에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쯤, 저녁 늦게쯤 인천으로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먼저 우선 그 현지의 워싱턴 총영사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저기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사항들 계속해서 미국 측 협조를 받아가지고 준비 중에 있고요.
어쨌든 뭐 저희로서는 우리 국민들이 신속하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한국으로 귀국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오후 2시 반에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하는 게 맞을까요? 저희는 뭐 최대한 빨리 돌아가실 수 있도록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오후 2시 반쯤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을 할 예정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저희 특파원이 현지 공항, 애틀랜타 공항에 이메일을 보내서 회신받은 내용 먼저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2시쯤 도착이 예정이고 2시쯤에 운항은 보안구역 내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게 현지 시간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착을 해서 준비를 해서 출발을 한다는 얘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2시 반쯤 출발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저녁 늦게 한 6시 이후쯤에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현지 시간으로 보자면 10일 새벽 한 4, 5시? 이른 아침에요. 이제 이들이 우리 구금됐던 분들이 구금시설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금시설에서 공항까지 버스를 타고 한 4시간 반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운행하는 중간에 이 IC 차량이 이제 앞뒤로 약간 뭐랄까 좀 감시하는 듯한 모양새를 하면서 그렇죠. 300명이나 네, 되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음. 전세기를 타고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라는 일정인데요. 그간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렇네요. 방금 그 화면 잠깐 보셨는데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 출발하는 모습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보잉 7478I의 전복이에요. 1층, 2층 두 개 층이 있는 큰 비행기입니다. 네네. 이게 인원이 아마 거의 400명 가까이 수용이 가능해서요. 지금 일단 300명 되는 인원을 해야 되니까 아마 저 비행기가 간 것 같고요. 네. 저 비행기 그러면은 저 전세기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혹시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비용은 세금으로 내는 거냐라고 하는데 세금은 네. 아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액 부담을 합니다. 네.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거 현대차랑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합작 공장인데 왜 엔솔이 전액 부담하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그 현대차 직원은 직접 고용된 직원은 사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구금된 분들 가운데요. 네네. 사실 공장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게 사실상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도적으로 건설하는 배터리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금된 많은 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직원분들은 굉장히 고도의 전문 기술을 가진 배터리 생산 그 기술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외교부 지금 현장에서 이륙하는 비행기를 본 현장 취재 기자가 외교부 관계자는 타지 않았고 승무원들만 타서 거의 빈 비행기로 네네. 일단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올 때는 다 태우고 오는 그런 전세기 형태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 5시간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과연 오시는 분들 짐은 어떻게 하고 과정은 어떻게 되고 이게 좀 궁금했는데 오늘 아침 현장에서 들어온 영상을 보니까 짐을 패키지를 싸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관찰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LG 에너솔루션 이제 현지법인 대표가 한 얘기에 따르면 언론에 직원들로부터 꼭 챙겨야 하는 짐 리스트를 받아서 한국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혹시 화면이 확보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네네네. 저기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 구금된 직원분들이요, 지금 이제 베이지색 수영복을 입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귀국을 앞두고 일상복으로 환복한다라고 이제 현지법인 대표가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또 말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서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께서 조만간 귀국할 예정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관계부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오실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김용범 정책실장은 어제 국민이 느끼는 공분 그대로 또 미국에 전달을 했고 외교적으로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을 했고요. 산업부 장관도 김정관 산업장관도 강력히 항의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구금된 직원들은 사실 최정예 기술 직원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공장은 스톱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상당 기간 공장이 스톱될 것이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지금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많은 기업을 미국에 유치해서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최정예 요원들이 가서 건설 현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이민 당국이 원하는 것은 한국이 방문 비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즉 정상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취업 비자로 와라.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식적인 이런 일자리 비자, 취업 비자를 발급해 주면 되는데 이게 발급되는데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취업 비자를 준 나라는 지금 유일하게 호주 정도가 되는데 네. 한 10,000명 정도밖에 또 발급이 안 됩니다.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한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또 빨리 공장을 지어서 우리가 배터리를 공급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방문 비자라든지 이원 비자 이런 거였는데요. 보통 우리가 방문 비자는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자리 비자를 받는 데는 워낙 많이 시간이 걸리고 또 신속하게 공장을 완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기 방문 비자로 방문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불법 체포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이렇게 한국이 투자를 많이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 투자하기로 된 금액은 3,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게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절대 적지 않은 액수이고 우리 GDP 대비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은 숫자를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제조업 기준으로 세계 5위 강대국입니다. 네. 바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이 가서 하는 걸 가지고 비자 문제로 이렇게 불법 체포를 했기 때문에 공장이 상당 기간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운영을 하기는 조금 당분간은 일단은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 현장에서 들어오는 영상들을 보면은 거의 적막감이 감돈다고 합니다. 그 현장 주변은 사실 그 체포 이슈도 있었었잖아요. 네. 그랬더니 거의 재난 현장 같은 분위기도 나오고 사람은 없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들만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이 보이는 사진만 봐도 이 분위기가 어떤지가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구금자분들이 느꼈었을 그 공포감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는 사진인데요. 이 주인을 잃고 자동차 수십 대가 그냥 서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뭔가 예정됐던 게 아니니까 그냥 평시처럼 출근해서 일하다가 갑자기 잡혀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금된 직원들 전 세계로 떠나더라도 짐 정리, 이건 아까 뭐 필요한 짐만 챙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도 렌터카를 또 빌렸을 거 아니에요. 네. 렌터카도 반납해야 돼요. 아. 근데 이걸 이제 처리해줄 처리도- 직원이 필요한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여기로 출장을 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막합니다. 게다가 이 주변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 지역처럼 한국 기업 덕을 많이 본 것도 없다,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조지아주에 현대차가 굉장히 큰 공장을 많이 지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 공장이 위치한 그 마을에 현대웨이, 기아웨이, 아, 길 이름이? 예, 길 네, 이름이 네, 네. 기아 파크웨이, 아. 기아 블러버드, 아, 그런 걸로 정해져 있나요? 네, 제네시스 웨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길 이름까지 이렇게 붙였다는 건 이 우리들 기업이 현대차나 뭐 아니면 기아, 뭐 LG 엔솔 같은 기업이 얼마나 이들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가를 네.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모두 다 스톱된다.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이 미치는 거죠. 네. 주변 숙박시설, 뭐 식료품점 모두 지금 좀 한산하고 썰렁하다고 합니다. 교수님 정말 이 지역 경제에도 안 좋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 순위로는 한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의 일자리를 고용하면서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인들이 생산 현장에 파견됐던 직원들까지 이렇게 체포하게 되면서 공장도 올 스톱이 됐고 그러면 과연 취업 비자를 받는 데는 6개월이나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과연 누가 미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한국 사람들이 와서 공장을 지어달라고 그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미국에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미국에서
우수한 인재라든지 공장을 짓는데 투입될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근로자들이 갔다. 그래서 미국이 그럼 이렇게 전문적인 취업 비자를 빨리 안 준다 그러면 이 모든 공장이 올스톱될 것이고 대통령실에서도 얘기한 게 그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동맹국이고 혈맹국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한국에 대한 불법 체포를 통해서 지연이 된다. 그럼 미국 경제에도 크게 손실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미국도 빨리 한국에 대해서 기존대로 좀 우호적으로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폭스뉴스조차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it's a very nuanced and responsible and sensible approach for the president to take. And I know that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d the Department of Commerce are working on this matter together. He expects these foreign companies to hire American labor. We want Americans to have these jobs. Americans need these jobs.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백악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 워킹그룹 마련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비자 문제는 좀 이번에 정리가 조금 될 수도 있겠어요. 그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사실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건 호주처럼 호주가 E3로 해가지고 전무직 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나라도 E4라고 해가지고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간 한 15,000개 정도의 쿼터를 내달라. 라고 2007년 FTA를 체결하면서부터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게 수용이 안 됐고요. 그리고 2013년에 본격적으로 입법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거는 사실 급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관행적인 방식으로 편법적인 방식으로 이스타 비자를 이용하거나 비원 상용 비자를 사용해서 단기간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일하게 만들어도 사실 이게 단속을 안 하면 모르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비자는 받고 왔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규모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관행적으로 해결해 오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정말 글로벌하게 된 거고 이를 계기로 우리는 어쩌면 이걸 이제 지렛대 삼아가지고요. E4 비자를 확보하는데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구금된 300명 이들이 귀국하는 그 길 좀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사히 내일 예정된 시간대로 도착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가수 박진영 씨 아시죠? 이 가수 박진영 씨가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너의 뒤에서 네, 대중문화교류위원장 보니까 문체부 장관이랑 공동위원장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이게 처음 생긴 조직인 거죠? 네, 음악,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대중문화 확산에 필요한 민간 협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왜 그런 속담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K 문화가 K 컬처가 지금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와중에 이렇게 직속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장관급의 교류위원장을 만들어서 조금 더 이걸 더 펼쳐가지고 이 문화가 펼쳐지게 되면 그에 연관되는 부수 효과, 경제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걸 한번 우리가 노려보겠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이 인사 배경에 대해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는데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진영 대표는 K-팝을 가장 먼저 미국에 진출을 시도한 사람이기도 하고 현재 K-팝 세계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상징처럼 돼 있는 분들입니다.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이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쩌면 현장 경험을 좀 우선시한 게 아닌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시한 것은 좀 이재명 정부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경험이 있고 기업인들을 우대한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공무원들보다는 직접 발로 뛰고 현장에 경험 있는 사람을 원하는데 네. 박진영 씨가 가장 먼저 미국에 K-팝을 홍보하고 진출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장관급으로 발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어제 일주일간 인도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네. 지금 인도가 인구가 14억이고 세계 1위인데
보니까 한국의 팝송을 틀어주더라고요. 뭐 아파트라든지 지금 뭐 이렇게 강남 스타일 인도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춤도 알고 있고 노래도 다 알고 있는 게 정말 놀랐습니다. 어디 가셨는데? 인도의 뉴델리하고 고아라는 지역에 네. 이제 우리가 봉사 활동을 하러 갔다 왔었는데요. 이와 같이 14억의 인구를 가진 인도가 전 세계 1위인데 거기 있는 뭐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춤을 다 알고 있었고 네. 케이팝을 알고 있더라. 네.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게 이제 컨텐츠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A, B, C, D, E, F 중에 C가 바로 컨텐츠다. 한국의 케이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박진영 씨를 이번에 장관급으로 임명하게 되면서 기업의 JYP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기업인들을 우리가 발탁하고 중용을 해야만 추진력을 가질 것이다. 저는 잘 해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진영 씨가 이 K-팝이 뜨기 전에 K-팝을 알리기 위해서 미국 길거리에서 전단지도 뭐 돌리고 이랬다고 한 일화도 전해지고 있어요. 본인이 직접 그 JYP가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09년에 아마 이게 조금 연배가 있는 분들은 원더걸스의 인기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인기가 정말 한창 절정이던 때 네. 갑자기 어느 순간 원더걸스가 사라졌어요. 국내에서. 네. 뭐 하나 했더니 미국 진출한다라고 하면서 박진영과 함께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야말로 모텔을 전전하면서 자신들을 알리고 박진영은 직접 그 박진영이 직접 전단지를 길거리에서 돌리면서 바닥부터 홍보를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이제 유명 보이밴드 조나스 브라더스의 북미 투어 오프닝 팀으로 이게 메인이 아닙니다. 네. 오프닝 팀으로 이제 무대에 서면서 노래를 알려서 원더걸스의 노바디가 영어 버전 그해 3월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싱글 차트 핫백 76위로 올랐습니다. 아, 이게 시작이었군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때까지는 K 문화가 K-팝이 글로벌하게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요. 여기서 그만 조금 좌절하고요. 네. 그 다음에 뜬 게 이른바 이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2009년이었군요. 저 네네, 시대가. 맞습니다. 저 때가 처음이었고요. 아마 이렇게 고생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네. JYP라는 회사 자체가 글로벌 진출에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고 그 결과 뭐 트와이스의 인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잘 모르실 텐데 스트레이트 키즈요. 여기가요. 빌보드 200에서 7번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BTS와 같은 기록입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그 토대를 만든 게 바로 박진영이 2009년부터 노력했다는 거고요. 이런 본인의 경험을 이제 글로벌하게 한국적으로 한국의 K-팝 문화를 글로벌에 진출하는데 뭔가 보탬이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장관직으로 수락한 것 네, 같습니다. 인선 발표 직후에 또 SNS에 글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내용 한번 잠깐 볼까요? 네. 그러자면 사실 저게 맞아요. 정부 일 맡는다는 게 사실 정부랑 엮이면 사실 정부가 엮인다는 얘기는 정권이 바뀌면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잖아요. 네.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로서 부담스러운 부담스럽죠. 일이라 많이 네. 고민했지만 했지만, K-팝이 네.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고 이 기회를 꼭 잘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결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덧붙인 내용이 이게 뭐냐면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 같아요. 현장에서 일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제도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 본인이 위원장이 됐으니까 네. 실효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말 실질적인 어떤 지원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마련을 하겠군요. 이번 지면 말 그대로 어쩌면 문화 외교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역할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진출을 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장에 있었고 실질적으로 진출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중책을 맡게 되면 직접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의 컨텐츠를 팔게 되면 자동차 순위가 세계 한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인도에 있었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교민 한 10,000명 정도 있습니다. 네. 미국에 있는 우리 교민은 한 100만 명에서 한 200만 명 정도 되고 전 세계 한국인들이 있는 게 한 1,000만 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흩어진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흩어져 있고 또 많이 전 세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박진영 씨가 이번에 장관급으로 임명이 되게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컨텐츠가 더 전 세계로 크게 확대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 지금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의 20%는 삼성전자가 만든 스마트폰입니다. 자동차는 전 세계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컨텐츠, 대중음악과 드라마가 우리나라의 모든 제조업 상품과 연결이 되고 한국 제품을 쓰게 되는 겁니다. 뭐 한국의 라면, 소주 전 세계 어디 가서나 다 살 수가 있을 정도다. 네. 이렇게 컨텐츠가 바로 상품의 수출로 연결이 된다. 이것을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K 콘텐츠는 또 상품의 수출로 더 연결이 되면서 더 큰 효과를 불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제가 가봤더니 한국 사람들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인도 사람이 줄을 서는 거예요. 예. 저하고도 같이 사진 찍자고 젊은 아가씨들이나 학생들이 막 전부 다 달려와서 줄을 서서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지금 인기를 걸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다 몸소 이것을 느끼고 왔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외국에만 나가면 다 외국자가 됩니다. 외국자가 이와 될 같이. 수밖에 없네요. 저는 아주 뭐 큰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요즘 서울 번화가를 좀 가보게 되면요. 외국인들 참 많다. 이렇게 느끼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실 K대현, K콘텐츠 이런 인기 덕분에 요즘에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 여기에 K피부과를 또 그렇게 찾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K 컨텐츠여서 이제 K 피부과도 그렇게 인기라고 합니다. 요즘 서울 강남을 가보면요, 옛날에는 성형외과를 좀 들렸다 오는 외국인들이 보였는데 이제는 또 피부과를 그렇게 많이 갔다 오는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해요. 뭐 성형외과보다는 아무래도 피부과가 이 단기간 내에 뭔가 시술을 받기가 좋고요. 또 회복도 빠르기 때문에 피부과를 애용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 캐대원이 인기다 보니까 한국의 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고 그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되게 굉장히 되게 신기한 부분이 피부가 너무 맑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저거의 비결이 뭔가라고 봤더니 피부과구나라고 예. 하면서 이제 돈을 모아서 한국으로 피부과 진료를 보고 온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도 이 같은 현상에 주목하면서 미국 여성들이 미용 주사를 맞기 위해 한국행을 택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스킨케어 마니아들의 성지로서 꼽힌 나라고 뷰티에 대한 높은 관심 덕분이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일전에 이제 미국에 약간 1년 정도 산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피부과 정말 너무 비쌉니다. 비싸죠, 미국 피부과. 너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티켓값이냐 체류비 뭐 이런 걸 감안해도 한국 와서 피부과 진료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인 셈인 거죠. 그게 더 이득일 수가 있나요? 더 이득인 비행기 거죠. 값이랑 숙박비 다 다 나옵니다. 해도 네. 뭐 관광 같이 워낙 비싸기 더하면 때문에. 좋죠. 네네. 그렇군요. 유명 할리우드 스타도 지금 SNS에 사진을 또 올린다고 합니다. 피부과를 시술을 받는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주목을 받게 됐어요. 지금 보이는 저 사진이네요. K뷰티 제품이 가격도 매력적이고 뭐 서양에서 흔하지 않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해서 킴 카사디안 SNS였군요. 네, 맞습니다. 아마 킴 카드시안은 뭐 굉장히 이렇게 외모에 관심이 많은 대표적인 인플루언서인데 네.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시술을 받는 사진을 직접 올려서 간접적인 홍보 효과도 있는 거죠. 네. 외신들도 지금 K뷰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의료 뷰티에. 네, 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은 사람 중에 K뷰티, K피부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한데요. 한 29일, 오는 29일부터 내년까지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한테는 무비자로 입국이 허용이 됩니다, 한시적으로. 그렇게 되면 또 외국인 관광객의 K뷰티, K의료 소비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3만 6천 달러가 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서게 되면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이렇게 또 뷰티 산업에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이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에서 또 중국인들에 대한 무비자가 허용된다 그러면 아주 크게 가장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뷰티 산업, 창의적인 산업 이런 거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캐대언이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넷플릭스 지금 세계 1등을 계속 연속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의 피부과, 의료 비용, 미용 이런 게 55%, 60%까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방금 이런 화면 때문이다. 잠깐 그래프 보셨는데요. 다시 보시면요. 최근 10년간 외국인 환자 현황입니다. 이렇게 많이 늘었네요. 뭐 99만 9천, 올해는
100만이 넘겠어요. 예, 이런 추세라면 저는 100만 명이 넘어갈 것이라고 보고 우리 대한민국은 의료 기술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입니다.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또 해준다. 또 의료 비용도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 최고 한 10분의 1밖에 가격이 안 됩니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피부라든지 미용 이런 쪽에서 또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뷰티 기업들 실적도 좀 좋아지고 있고 또 수출도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무역 의존도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75%가 세계 유입니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한 1,000조를 수출하고 900조를 수입했는데 의료 산업이 그렇게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뭐 휴재를 포함해서 세계 최고의 그런 의료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반도체 다음으로 신수종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 다음으로 삼성이나 한국을 먹여 살릴 사업을 바로 이렇게 뷰티라든지 미용, 건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 바이오도 만들어냈고 바로 의료 산업이 바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다음으로 중요한 산업이 될 것이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이 바이오로 진출했습니다. 저는 이런 피부 미용뿐만이 아니라 바이오도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이 의료, 뷰티 같이 생각할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바이오 또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을 두는 장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랑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150세까지 사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좀 눈길을 끌었었는데요. 이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도 이 장수 산업에 대규모 투자 중이라면서요. 네,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네. 25년간 억만장자분들, 뭐 피터 틸, 샘 올트먼, 제프 베조스, 마크 안드레센, 브라이언 암스트롱 이런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억만장자가 장수 산업에 투자한 금액이 무려 50억 달러. 7조 원에 육박한다라고 네. 합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제 억만장자들이요. 보자면 이제 피터 틸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에는 뭐 그림자 실세다라는 말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죠. 파란티어 창업자였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이른바 페이팔 마피아의 수장이라고 불리는 네. 사람인데 요 이제 피터 틸 같은 경우는요. 지금 12개 기업의 펀드를 통해서 7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요. 지난 21년에는 세포의 노화를 늦춘 연구한 스타트업 뉴 리밋을 코인베이스라고 코인거래소 굉장히 유명하죠. 네. 거기 이제 창업자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공동 창업해서 지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좀 대규모로 투자 중이다. 이 말은 이 장수 산업도 매력적으로 보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지금 현재 트럼프와 이번에 이제 시진핑과 푸틴이 만났습니다. 네. 15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평균 연령 90세까지 증가했습니다. 남자가 평균 82세, 여성이 평균 90세까지 증가했고 이번에 푸틴과 얘기한 게 그겁니다. 시진핑이 이제 우리가 장기를 바꾸게 된다 그러면 150세까지 살 것이다. 앞으로 가장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푸틴과 시진핑이 두 사람이 엄밀하게 얘기하던 것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큰 기회다.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를 통해서 반도체 다음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은 의료 바이오다. 이렇게 진출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송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공장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바이오시스입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이와 같이 반도체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이 되는 이와 같은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장수 산업이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지금 목표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150년을 목표로 해서 우리 한국의 바이오가 더 크게 성장할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에서 배우 아니면 정치인까지 어떤 불멸의 꿈을 좀 쫓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라이브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고란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to sleep when I got you next to me. All night, I ride with you. I know you got my back, and you know I got you. So come on, come on, come on. Let's get physical. Lights out, follow the noise. Baby, keep on dancing like you ain't got a choice. So come on, come on, come on. 네, 뭐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로 이어지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질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볼 텐데요. 변함없이 일타수강생 박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오늘 모신 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내 집 마련이 꿈인 분들, 집을 팔고자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부동산 정보 오늘 알아가 보도록 하죠.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박원갑 위원님 모시고 역시 네.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대규모 공급 계획과 추가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가을 이사철이라고 하죠. 네. 날씨가 선선해진 와중에 내 집 마련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실질적인 얘기하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급 계획인데 네. 2030년까지 5년간 135만 호. 김윤덕 장관은 매년 1기 신도시급의 공급이 이루어질 거다. 연평균 27만 호로 네. 계산이 됩니다. 위원님이 메가톤급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이번 공급 규모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나요? 이제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 파장은 크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주택 재고수로 따져보면요, 예. 이 135만 가구가 전체의 한 6.8%나 되고, 네. 그것도 수도권에 짓는 거잖아요. 네. 대부분 다 아파트를 짓겠죠. 아파트로 따져보면 한 10.4% 정도가 이제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착공 기준이잖아요. 예.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착공을 한 다음에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네. 분양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급의 체감도랄까요? 예. 이게 좀 높아질 수는 있다. 뭐 이렇게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이제 다른 언론을 통해서 네. 이제 소위 영끌이다 네. 공급 계획이 이제 네. 끌어쓸 수 있는 거 다 끌어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영끌 하셨는데. 공급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번 했어요. 네. 그러니까 135만 호 공급 중에는 말씀대로 이제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도 포함이 돼 있고 뭐 도심 속의 노후 부지, 유휴 부지 활용한다든지 또 이제 공공택지 재구조화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데 말씀대로 이제 수도권 쪽에 집중된 계획이에요. 어떤 지역을 좀 주목해서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주로 강남 접근성이 높은 곳이거나 아니면 아예 강남인 곳 예. 이쪽이 아무래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더라고요. 당장 강남구에 수서역 주변에 공공임대주택이 있거든요. 네. 거의 30년 넘었어요. 임대주택이 한 3,899가구니까 거의 4,000가구 가까이 되는 거죠. 예. 요걸 이제 재건축을 해서 일부는 분양, 일부는 이제 임대로 공급하겠다는 거고, 가양동도 한 3,235가구 정도, 요것도 이제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서초구에 보면은 교육 개발은 있는데 이미 이전을 했어요, 지방으로. 여기 한 700가구 정도 되고, 그래서 이거 외에도 뭐 도봉구에 뭐 성대 야구장이 한 1,800가구 정도 예. 되거든요. 이 부지도 좀 큰 거고. 근데 강서구청도 보면 이전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도 한 558가구 정도가 되는 것 같아서 예. 이쪽에 아마 사람들이 관심이 이제 몰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기반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도 뭐 잘 다녀.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편의 시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직주 근접 뭐 이런 걸 따져 보면은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좀 있죠. 네. 이쪽으로 아마 수요자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거 인프라가 제대로 이제 완비가 돼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실제 공급이 되고 또 이게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 말씀대로 이제 실수요자들의 기대가 많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눈여겨 볼 부분들은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기존에 이제 민간 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시행 주체로 나선다는 점인데, 그렇죠. 이 점 덕분에 이제 그간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급의 어떤 추진 속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격 면에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뭐 공사비
관련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분양가가 좀 낮아질 수도 있겠다. 실소유자들이 이런 기대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민간 주택 건설사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네. 분양가의 거품을 뺄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예. 최고 가격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분양가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부도 위험이 없잖아요. 네. 뭐 그래서 뭐 그런 문제들도 좀 걱정을 좀 안 하실 수도 있는 것 예. 같고, 근데 이제 품질이 혹시 떨어지는 게 아닌가. 네네네. 이거는 이제 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요새는 이제 아파트가 굉장히 고급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특화 설계, 예. 뭐 스카이 라운지도 이렇게 만들고. 네네네. 좀 하이엔드라고 그래가지고 뭐 초호화로 이렇게 커뮤니티 시설을 네. 넣기도 하는데 뭐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이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약간 이게 도급으로 이게 예.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브랜드를 LH를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 브랜드를 쓰는 네네.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 관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뭐 네. 품질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분양받는 게 더 중요하죠. 네. 그럼 실제로 분양받을 수 있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시공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예. 부분은 걱정은 없는 것 같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 이게 물 좋고 산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없다고 그래요. 네. 중요한 거는 좋은 입지에 다 좋을 순 어쨌든 없다. 이제 싸게 어떻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분양가가 너무 오르니까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내 집 마련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요번 공급 계획과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후속 발표들이 나올 거예요. 네.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이제 시행은 LH가 직접 하지만 네. 건설 자체는 민간 건설사가 입찰해서 이제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의 이름이 붙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아마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예. 아마 실제로 그렇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이 공사비하고 건축비를 이제 LH가 인정해 줄 거냐, 네. 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뭐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네.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실제로는 이제 수익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미온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대형 건설사들이 지금 직접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겠습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좋은 사업 기회다, 뭐 마다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건설 단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해놓은. 그래서 이런 대형 건설사보다 중견 건설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도시 같은 데 가보면은 거의 뭐 대형 건설사 브랜드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신도시에 가보는 거하고 예. 지금 이렇게 새로 이번에 짓는 거하고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민참 사업,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일각에서 품고 있는 우려들 몇 가지 정리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일단 이번 대책은 135만 호의 대규모 공급 개책, 이렇게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면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실수요자들이겠죠. 청약 네. 통장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어떤 점에 주목해서 대비를 좀 해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저는 처음에는 이게 LH가 지으면은 임대만 짓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했는데 예. 공개적으로 그 보니까 보도자료도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분양하고 임대를 같이 넣겠다, 혼합형으로 짓겠다고 네. 분명히 밝혔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 집 갖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한번 청약 통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결국 이제 당첨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근데 지금 공공 분양에 대한 어떤 그런 당첨 기준을 보면요. 네. 기본적으로 무주택은 3년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무주택이 언제부터냐? 30세부터 따집니다. 예.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따지고요. 만약에 26살에 결혼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주택으로 이제 간주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그 기준이요 40제곱미터 이제 전용 면적인데 그러면 아마 평형으로 따지면 한 17평형 정도 될 겁니다. 예. 그 이상으로 내가 만약에 당첨받고 싶다고 그러면은 청약 불이익 금액을 최대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불입금으로 네.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야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40제곱미터 이하다. 그런 이제 불입 횟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신혼살림을 하더라도 한 흔히 말하면 한 20평 아니면 한 25평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불입 한도가 25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25만 원씩 좀 꼬박꼬박 네. 넣는 게 아마 청약 당첨 어떻게 보면 확률을 좀 높이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불입 금액을 좀 높여보자. 네. 네. 이번 대책을 보면 청년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1인 가구를 위한 이런 특별한 대책이 대거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전세 대출 규제도 대출 조이기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청년층에 같은 경우에는 모아놓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네, 많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마 이런 그 뭐 다세대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이번에 건설사들이 돈이 없잖아요 요새. 네. 이렇게 피업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어라. 우리가 돈을 사주겠다 돈으로 그런 계획도 이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예. 또 이렇게 전세 대출 받는 무주택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1주택자들 전세 대출은 이제 뭐 2억도 있고 3억도 있었는데 그 2억 원으로 이제 일원을 일괄 했잖아요. 한도 조정했죠. 그거는 큰 뭐 영향이 없다고 보고 뭐. 다만 이제 이게 이번에 보도자를 보니까 이제 전세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면서요?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시기를 보겠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조금은 아마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번에 이제 대출 한도를 조정한 것보다 지금 도입 시기를 조율 중인 DSR 적용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대출 규제 이야기로 잠시 이제 좀 다른 이야기로 가봤었는데 다시 이제 공급 계획 이야기로 네.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H가 이번 공급 계획을 직접 시행하게 되면서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수도권에서 민영으로 그간 분양되던 주택은 대규모 이제 대거 공공주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존 민간 아파트 분양을 노리고 청약 전략을 세웠던 그 청약 대기자들이 많을 텐데 일단 청약 자격부터 바뀌는 거잖아요. 뭐 납입 횟수라든지 납입 기준, 뭐 가입 기간, 소득 재산까지 따져볼 텐데 그렇게 되면 일단 뭐 당첨 확률도 좀 떨어지는 거 아닌지 우려할 수도 있고.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서 따져보고 좀 다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좀 전략을 짜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지금 공공 분양이죠. 흔히 말하면 이제 LH가 시행자니까 결국은 이제 공공 분양이 되는 건데 이거는 청약 예금이나 부금 가입자들은 이렇게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결국은 옛날에 청약 저축이나 네. 아니, 만능 통장이라고 그래서 종합 아마 저축 통장은 이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아마 보도 자료에 워낙 이게 한 1년 전 얘기라 가지고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네네. 것 같은데 지금 보통 청약 예부금 통장을 이 종합 통장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달 말까지입니다. 네. 이달 말까지. 예. 그래서 그거를 바꿀 필요는 저는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그러면 그동안에 가입 기간이 이런 거 다 그대로 인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금리도 약간 올라가고 이 한시적으로 1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봐서 이게 연장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통장을 좀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다만 네. 그럼 바꾼다고 무조건 당첨이 되느냐? 그거는 또 아닐 수가 네,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영주택을 보통 청약을 할 때는 청약 가점제를 따지잖아요. 네. 총 84점 잘 아실 텐데 네. 뭐 세대수, 뭐 부양가족이라든지 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그 무주택 기간 이런 걸 다 예. 따진단 말이에요. 따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통장 가입 기간이나 무주택 기간은 어차피 뭐 그거는 큰 변화가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양가족이 어떻게 보면은 민영할 때 확실히 유리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은 부양가족을 별로 안 따진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불입 금액하고 횟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일단은 바꿔서 뭐 25만 원으로 예. 좀 늘려보는 것들도 좋은 대안인데 그거는 내 어떤 그런 가족 상황이라든지 내 처지를 보고 아마 이렇게 하시는 것들도 저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달 말까지는 이
그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은 기존 청약저축통장으로 이제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 새롭게 포함되는 지금 공공주택 물량에는 분양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거는 꼭 이제 가입을 뭐 해야겠네요. 예, 그 민간이 이제 분양하는 가령 뭐 재건축 재개발이나 뭐 이런 쪽 일반 분양을 좀 노려봐도 괜찮겠다 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또 신규 분양 예정인 곳 중에서 추천해 줄 만한 곳이 있다면 또 어떤 곳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상계 신도시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남 교산, 예. 네. 그다음에 고양 창릉 창릉, 같은 곳들. 부천 대장 이런 네. 곳들이 다 지금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고 네. 제 생각에는 이제 기존에 발표했던 것 중에서 네. 좀 괜찮은 곳이 이 서초구에 있는 서리풀 지구예요. 네. 이게 아마 양재에서 청계산 쪽으로 가다 보면은 네. 그 빈 땅이 많잖아요. 그게 한 2만 가구 정도가 들었었거든요. 그 큽니다, 그거는. 그리고 과천도 한 1만 가구 정도 들어서는데 이쪽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에 또 한 3만 가구 정도 예. 신규 공공택지를 또 지정을 한다고 그래요. 뭐 그쪽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정부의 정책은 아무튼 지금의 집값 상승이 어느 정도는 공급 부족에 기인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자, 공급 부족의 대안으로서 이제 비아파트 가운데서도 위원님께서 이 오피스텔, 네. 실제로 이제 아파트의 대체 수요 물량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주거용으로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보는 관점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서 오피스텔 거래에 어떤 이점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지금 오피스텔에 제가 보니까 한 2가지 정도의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네. 첫 번째로는 이게 임대 수익률이 껑충 뛰었어요. 최근에 네. 보니까 한국부동산원 조사를 보니까요. 전국에 지금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5.6%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상가가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사무실도 한 3.5%밖에 안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보니까 매매 가격이 떨어졌어요. 네. 대신에 월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네. 임대 수익률이 올라간 거죠. 아무래도 이제 전세 뭐 그런 빌라 사기 있잖아요. 네, 네, 네. 이쪽에 아마 일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저는 MZ 세대 분들이 약간 오피스텔에 꽂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성 세대들은 이걸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보잖아요. 네. 월세 받는 곳으로 보는데 요새 MZ 세대 분들은 이거를 약간 살림집으로 봐요. 혹은 꼬마 아파트로 봐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살만한 곳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가장 두드러지는 어떤 인식 변화라고 보시면 주거 되는데. 목적의 실수요가 있다. 그렇죠. 근데 원래 오피스텔이 만들어질 때는 대부분 업무용이었어요. 예. 우리나라에 한 121만 그 실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7, 80%가 다 주거용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한번 저는 뭐 젊은 세대들이 아무래도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역세권이죠.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가깝기도 하고 네. 요새는 또 뭐예요? 여기에 그 편의시설 같은 게 많이 예.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난방도 허용되죠. 발코니 설치도 된단 말이에요. 기능적으로 보면 아파트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뭐 그런 측면인데 예. 금액이 보니까 한 뭐 2억에서 3억이에요. 서울도 한 평균 가격은 3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아파트 살 돈이 좀 부족하니까 좀 대체제로 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이화여대 앞에 한번 가보니까 네네네. 오피스텔이 한 50개 단지 정도가 돼요. 이게 이제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안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인식들이 있잖아요. 예. 이걸 이제 저는 가성비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가성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안전하면은 뭐예요? 돈을 좀 더 주겠다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원룸보다는 임대료가 좀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문만 잠그면은 모든 위해로부터 네.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보호된다는 어떤 콘크리트 캐슬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들도 네.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진다. 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오피스텔 대책도 일부 들어 있는데 네. 매매할 때도 좀 보면은 취득세 같은 거 약간 좀 낮춰서 네. 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규모 공급 대책을 골자로 하는 이번 97 종합 대책과 더불어서 이제 공급 부족의 대안으로서 오피스텔에 대한 이야기까지 박원갑 위원님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